피해자 주변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경찰이 다시 연락이 와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했어요. 굉장히 자신 있게 거짓말 탐지기 응하셔가지고 반응이 거짓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무죄받은 사건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면서 나중에는 피고인이 됐던 우리 의뢰인분이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굉장히 어린 만 10세 전후로 되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곤란을 겪으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온 거예요. 나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는 경찰 이런 데서 자기한테 계속 연락을 해오면서 혹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떳떳하기 때문에 전혀 사실 무근이 나 그런 일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점 일이 커지더니 어느 날 학교에서 더 이상 출근하지 마시라라고 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고,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만난 거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억울해하셨고 진술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자기가 기억나는 혹시나 피해 학생 쪽에서 의심하거나 오해하고 있을 만한 상황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경찰 조사에 입회를 갔었고, 우리 이동환 변호사님께서 양진아 변호사님과 서면 작성하시고 재판 출석하고, 그래서 무죄를 이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방과 후 수업에서 드론을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강당에 있었던 일도 이제 방과 후에 이제 학교 내 실내 강당에 애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드론 날리는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 여자애가 유독 선생님을 좀 좋아했었나 봐. 평소에도 선생님 무릎에 올라와 앉고 기대고 막 이랬던 학생이었다고. 이날 또 선생님이 그냥 무릎에 앉아있고 그러려는데 애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뒤에 잡았지. 그게 배로 갔을 수도 있고 가슴에 갈 수도 있고, 선생님 어디로 갈지 모르고 후다닥 잡은 건데, 저 여자애 쪽은 가슴을 만졌다느니 배를 만졌다느니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경찰 단계, 그 다음에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 단계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갔어요. 맞죠? 1심에서 우리가 무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해서 검사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무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경찰 단계에서도 담당 수사관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뢰인 피의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됐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맞아 보인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피의자가 왜 그 학생 또 그 학생의 주변인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는지 짐작간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친구를 되게 의지했던 것 같아. 왜 친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막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잖아.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선생님을 평소에 나만 혼낸다, 나만 미워한다 라고 하면서 싫어했다라는 거야. 또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이렇게 부추겼었던 것 같다. 그래서 사실 내심 기대하기로는 첫 번째 조사하고 거기에서 사건이 종결될 걸로, 그러니까 무혐의로 검찰까지 가지 않고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피해자 쪽의 진술이나 또는 피해자 주변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경찰이 다시 연락이 와서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죠, 의뢰인한테. 거짓말 탐지기에 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나온다고 너가 무죄가 되는 것이고, 또는 반대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온다고 해서 너는 유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알렸는데도 너무 억울하니까 난 하겠다 라고 얘기하셨고, 굉장히 자신 있게 거짓말 탐지기 응하셔가지고 반응이 거짓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은 이거 의아하다, 이상하다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지. 거짓말 탐지기 안 했으면은 법원까지 안 가고.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 안 했으면 아마 그 단계에서 끝났을 수도 있어. 아무튼 법원에 갔는데 그 피해자 학생들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사하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못했을 거야. 근데 나중에 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해자가 너무 어리면은 증인 신청을 안 해도 되는데, 법이 바뀌어서 피해자가 어리더라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면 피해자 진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었어요, 아마.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내서 이제 증인신문을 하는데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그러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나 하면은 그 피해자가 그동안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법원 가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검사가 뭘 가지고 또 항소한 거예요? 1심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가지고는 판단이 있는데, 다른 목격자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문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격자의 증언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 학생의 친구들 진술에 대해서도 전부 다 다루었고,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은 그 증언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들 진술들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대표적인 예는 목격했다는 학생이 첫 번째 진술했을 때 내용과 두 번째 진술한 내용,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 다르다, 일관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피해 학생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한 시점과 사건이 있었던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봤을 때 그 나이에서는 그 정도까지 기억이 안 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어. 판결문을 봤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꼼꼼하게 다 못 본 것 같아. 특히 사건 기록을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증인을 불러가지고 증인신문을 다시 해보거나 또는 새로 증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뭔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소심에서 그 증인을 다시 불러달라고 해야 되지. 다시 불러야 될 이유를 더 좀 자세하게 써줘야 돼.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증인신문을 해야 돼요? 1심 변호사가 잘 묻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새롭게 물어봐야지. 항소심에서 1심 증인을 다시 부를 때 또 조건을 뭐 비슷하게 건다고 재판장도 1심에서 안 물어봤던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또 증인신문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똑같이 나오지 않도록 약간 질문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특히 그동안에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은 결국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증거가 무죄 증거더라도 진술, 유죄 증거가 되더라도 진술. 그럼 이제 결국은 판사 앞에는 피고인 진술과 여자 진술이라는 어떤 탑이 쌓여 있다고. 이 탑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그 흔들어서 무너뜨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증거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거라. 이제 증명력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또 고소하게 된 동기, 뭐 제3자들의 진술, 그런 거 다 비추어 봐가지고 이 여자가 쌓아 올린 진술의 탑을 신빙성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면 무죄가 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는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가지고 결국 무죄까지 받게 됐습니다. 멋있습니다.